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의 천성원을 비롯한 4개의 불황자 수용시설에서 이른바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인권 유린이 20여 년이나 반복되어 왔다는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불황자로 몰아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을 일삼았으며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이번에 밝혀진 천성원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보호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상임위원입니다. 네, 대전지방변호사회 정운진 회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문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문기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장되어 중립당에 섰고 고향에도 시끄럽고 그 사람이 100명 정도 못 갔습니다. 82년부터 86년 동안 이 성지원에서 해당 의과대학의 교부된 시체의 비율이 교부된 시체 중에서 97% 정도가 이 시설에 제가 들은 그 상황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은 다 처벌을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먼저 상임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성인 불황인 수용시설 4곳에서 벌어진 이른바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 이제 그 조사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먼저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예, 저희 위원회에서 성인 불황화 시설 전국에 있는 시설 중에서 4군데를 한꺼번에 조사하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그리고 바로 충남 천성원입니다. 근데 충남 천성원은 운이 좋은 게 기록을 많이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한 3만여 초 되는 기록이었고요. 예. 주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충남도청 그리고 대전시 그리고 이제 영기군 그리고 경찰서 기록 그리고 수용자 신분 카드 이런 기록을 3만여 쪽을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하는 바람에 다른 시설보다는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됐고요. 주요한 내용은 대표적인 인권 침해인 가혹행위, 폭력, 일부는 또 폭행치사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로 이렇게 조작된 거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노역을 이제 강제적으로 좀 착취당했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해외로 입양된다든지 그리고 죽어서는 이제 시신은 교부가 되는 이런 종합적인 어떤 인권 침해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KBS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연속 보도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또 알려지지 않고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권 유린의 수준이 참 참혹합니다. 먼저 송문기 변호사님, 이러한 인권 유린이 왜 이렇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거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1987년에 야당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고 오히려 의원들을 폭행하는 그런 조사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개헌 등 거대 담론이 약간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긴급조치 9 위반으로 저희 조부님께서 송좌자 빈자 성함 쓰십니다. 저희 조부님께서 옥고를 치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97년 12월 대선 이후에 아주머니 2분께서 밤늦게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계시는 자택에 찾아서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김대중 선생님한테 김대중 대통령님께 충청도에서 직보할 수 있는 건 송자빈 선생님이다 라고 들어서 알고 와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직보를 했고 그게 98년 조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됩니다. 선대에 걸쳐서 계속
그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당장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옥고래 치르셨고 예. 또 최근에도 이제 면소 판결 받으시면서 국가배상 판결까지 받으셨거든요. 예. 그 정운진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설들은 왜 조사가 이제 이제서야 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러한 동종의 사건들의 특징이 외부와 차단된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기가 어려웠고 또 가족과의 친밀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네. 발견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의 인권 유린이나 그 치사 행위가들이 그러니까 살인 행위들이 있기까지 국가 권력이 그 불황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민간 시설에 인도를 하고 민간 시설이 안에서 위법 행위를 자행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권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장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좀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그렇죠. 그 상임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단체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성원과 같은 사건의 어떤 제도적인 허점 뭐 당시 좀 오래된 얘기겠습니다만은 어떤 허점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침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리된 시설에서는 반드시 인권 침해가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인권 침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관심 갖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인데 둘 다 이제 그게 진짜 허점이 됐던 거고요. 네. 지금 천성원 같은 경우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외부적으로 본인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좀 알아봐 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99년도에 두 번째가 있었고요. 87년도에 이제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일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기 인권 침해를 호소했을 때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안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 제1의 형제복지원이 발표된 게 87년도고요. 87년도에 형제복지원에서 인권 침해가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 천성원에 있는 시설 중에서 양주원이나 여기 시설에서 지금 자기도 우리도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호소를 했는데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이게 현장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시설 종사자들이 폭행을 하면서까지 그걸 막았습니다. 예. 기자들까지 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대로 된 지시주급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이 두 번째의 어떤 그 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자료 영상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87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리창을 어떤 한 분이 아마 수용되셨던 분 같은데 이제 유리창을 깨고 굉장히 막 처절한 목소리로 호소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송 변호사님 이 어떤 이런 법과 제도의 문제 과거 일이지만 어떤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이게 제도 그 자체의 문제도 상당했던 게 통상 이제 독재 정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장기 집권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서구권의 경우에는 나치가 내부로부터의 중상을 이용해서 집권을 한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정권 당시에 정치 깡패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박정희 정권 초반에 이제 사회 정화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리돌림하면서 이걸 또 성과로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불황아들을 수용하고 뭔가 개선이 되어 보인다는 이 모토 자체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제도가 있든 공무원들이 있든 이런 시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사를 하고 인권을 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까발리면서 예. 이런 어떤 문제 감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조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즉 한마디로 정권 차원에서의 의지도 없었고 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명무실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또 어떤 뭐 다른 시각이 좀 있으셨을까요? 뭐 비슷한 인권이 뭐 크게 뭐 벗어나진 않을겠지만요. 예, 뭐 모든 우리나라는 그 재헌 이후로 헌법이나 법 제도가 미비해서 인권이 유린당했다라기보다는 예.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나 수사기관이나 정부 권력들이 그 위법 행위,
오히려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인권이 유린되는데 조장을 하거나 또는 살해 행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던 사실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이 당시에 어떤 살해 행위나 뭐 감금 행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감시하는 제도나 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었던 권력을 용인해주고 부여해주었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이런 배후의 권력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9일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이제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하고 후속 조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과연 어떤 형태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권고 사항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발표했던 인권 침해 유형은 이제 기본적인 구타형의 가혹행위, 굉장히 심했겠죠. 은폐된 공간이니까. 거기서는 일부 같은 경우는 폭행치사로 이제 사망 사고로 된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로 축소된 것까지 이제 밝혀냈고요. 그 밖에는 가장 제가 눈길을 봤던 것은 그 남선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무료로 이제 그 노역을 이제 강치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가지고 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 정당한 노역이네요. 그렇죠. 뭐 대가 없이. 예. 그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특히나 충남 천성원의 특징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데마다 이게 민간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해 나갔던 시설을 중축해야 될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안에 있는 수용자 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서 여성 수용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부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의 의사 무관하게 그렇게 해외 입양 같은 경우 출산한 아이 같은 경우는 해외 입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117구의 시신이 그 정당한 연구자에게 통지도 안 된 상황에서 근처에 있는 의대병원에게 그 시신이 교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좀 폭넓게 해야 된다. 천성원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저희가 3만여 쪽의 어떤 방대한 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인권 침해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실 규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여태까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진실 규명 해보자라는 거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피해자하고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는 희생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주요한 골자 공고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은진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지금 내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뭐 조사라든지 지금 뭐 이제 보상, 처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밝혀내고 네.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덜하지 못했을 텐데 네. 이미 그런 위법 행위와 그 인권 유린 행위가 발견된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형사적인 책임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인 재산적인 배상 제도 또는 위자료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면 다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건 범죄 행위들이 왜 일어났는지, 또 여기에 국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 어떤 내용도로 어떤 내용들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는지 속속들이 밝혀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절차나 또는 형사처벌 절차를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보상과 처벌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언뜻 이해가 되는데,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는 선대 때부터 계속 관심이 갖고 그거에 따른 불이익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관심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시나요? 저희 조부님께서는 이제 최근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면소 판결 받으시고 재심을 통해서 국가 네.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당장 사회적 약자이고 직접 소송을 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갇혀 있었다, 어떠한 피해를 보았다라는 걸 일일이 입증하고 일일이 소송하는 건 사실 지난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주체인 기관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기준에 따라 인정이 됐다면 배상액과 보상액은 어떤 규모로 언제 지급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은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특별법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형사적인 처벌이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현행 법령상 공소시효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현행 법령상 그걸 보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정소급 입법 등을 통해서 국회가 입법자의 결단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당시 사회상 혼란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처벌받을 걸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고려해서 특별법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특별법 말씀을 마침 이제 해주셨는데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특별법에는? 저희가 특별법의 내용을 이제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 5월달까지 조사기간 만료한다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남아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저희가 수용시설을 조사하는 기관이 한 25개입니다. 근데 지금 각각의 시설마다 전부 다가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너무나 많은 법률이 나올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전체 수용시설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배보상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법률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권고사항이 될 거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논의된다고 하면은 그 피해 보상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가 좀 특징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이분들이 되게 지금 고령이어서 얼마 지금 생존하시기에 그렇죠. 힘든 그런 상황이긴데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자라든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노안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장의 피해 보상이 어떻게 법률로서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어떤 특별하게 일시금 뭐 이런 게 아니라 고정적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가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제 의료 치료를 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이외에 그런 다양한 어떤 지원 혜택이 필요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라우마 센터를 특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옛날 기억 때문에 단체 생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계속적으로 치료하는 트라우마 센터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한 신속한 어떤 진행 이런 것이 주가 돼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특별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두 분은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했던 이런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 묵과한다면 네. 우리는 후손이나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네.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데 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살아있는 자의 어떤 예.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그 진정소급입법 예. 그 송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진정소급입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 당시에 이미 그 살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형법에 처벌하고 나쁜 사실이라는 게 다 알고 있었고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그게 자기가 잘못된 행위라는 걸 그 당시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 또 소급입법의 문제가 뭔가 하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의 문제는 그 당시에 죄가 안 되는 행위를 이후에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걸 소급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이미 인권 유린이나 폭행이나 폭행치사나 또는 살인에 대해서 이미 다 처벌하는 예.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조항이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행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급입법이라기보다는 처벌 기간을 좀 늘린다라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송문기 변호사님, 이렇게 특별법 제정을 이제 요청을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하시고 그 제정의 필요성까지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부로서는 빠르게 사과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과라는 게 빨리 사과를 할수록 모든 문제를 간명하게 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건 제일 첫 번째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존재 그 가치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건 상당히 경종을 울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진실화해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서 국가가
당시 독재 정권에서 국민들의 인권에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그 제정 취지에서 사과를 하는 것을 꼭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정부 차원의 배상과 보상 그리고 처벌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훈 상임위원님께 이 정부 차원의 배상과 보상 아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가능할지 말지는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까의 문제가 되겠고요. 다만 지금 이 천성원 사건 같은 경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시설 운용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운영자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관여된 국가의 범죄행위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이제 배보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국가 차원의 어떤 범죄행위라고 보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수용했을 때 수용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 1,800분 중에 신상 카드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85%가 경찰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끌고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 82년도에 국무총리 자료 보면은 계속적으로 시설은 증축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때 부산 형제복지원 모델을 따라서 비용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분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시설을 운영했을 때, 국가가 시설을 이제 증축했을 때 드는 비용 같은 경우를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무료 노동력을 우리 사회가 강취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 과정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분들이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럽다든지 아니면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료 노임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기여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상임위원님께서 배상과 정부 차원의 배상과 보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 회장님 그 배상과 보상의 주체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을 테고 지금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죠? 조금 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수명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다 갖춰서 법률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금이라든지 모든 재반 여건을 활용을 해서 주거, 의료, 그다음에 그 생계비 정도의 지급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고 산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하고 불효불급한 것을 우선 이제 좀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문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또 직접 당사자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냐고 말씀을 드리면 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제 수용된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배상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강제로 수용됐다는 것마저 상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는 폭넓게 인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은 2002년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배상 판결이 하나 나온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때 그 배상 금액은 상당히 적었고 또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이게 강제 노역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도 인정된 범위가 적었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하면 특별법을 통해서 배상과 보상을 한다면 좀 더 정부 기관에서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봤는데 나 벌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영상에서 나오는 벌 받았다라는 것은 두 차례, 그러니까 87년도에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국회의원도 때리고 뭐 기자도 때렸을 때 그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걸로 이제 됐고요. 98년도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폭행 사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실질적 소유자에 대해서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 사건을 들춰내서 형사적인 어떤 제재를 어디까지가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한번 논의가 좀 사회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참조할 만한 거는 저희가 지금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지금 네. 천성원 사건을 봤는데 형제복지원 제1의 형제복지원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는 당시 실질적인 이사장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2차례나 파기환송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막대한 인권 침해가 국가가 비호하고 묵인하에서 시설의 인권 침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실 규명이 안 됐는데요. 그거는 형사적으로 이제 종결됐다기보다는 형사적인 어떤 어떤 처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사법부, 대법원에서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2의 부산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천성원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형사적인 가해의 처벌이 과연 바람직한지부터 이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련 시설들이 이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적인 검토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 불가능한 겁니까? 송 변호사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네. 발생됐던 사실과 현재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일을 이유로 현재 와서 징계에 착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신뢰 원칙이나 다른 행정법상의 원칙들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설 차원에서도 이런 사실을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박박 우기기보다는 네.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털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린 것이 그런 연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로 봤을 때 회장님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제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 제재에 있어서는 사실 형사적 제재나 보상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런 시설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1차 제재가 있고 2차 제재가 있고 3차 제재가 있고 예. 이렇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시설을 폐쇄하는 처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과거에 오래전 일을 가지고 행정적인 제재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현재라도 감독권을 철저하게 활용을 해서 자치단체가 예. 그에 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위법 행위 만약에 있다면 제재 행위를 하거나 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상훈 의원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드는 의문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제 인권 보호를 강화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또 이런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런 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과거에 일이 일어났다고 현재의 잣대로 이렇게 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법과 제도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진실화해위원회 측에서 보시기에 좀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어느 정도로 좀 강화를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이 좀 드시는지. 저희 위원회 이제 명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여서 저희가 이제 진실 규명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피해자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두 번째 과제로 두고 있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과거의 어떤 인권 침해 같은 경우는 진실 규명에 좀 초점 맞춰서 진실을 자꾸 드러내야지 이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진실 규명에 좀 이렇게 초점 맞추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가해자 처벌은 조금 약간 좀 거기는 소극적으로 좀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고 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배부상이라든지 피해자 구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는 일단 1순위로 일단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시설 같은 경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격리된 공간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 같은 경우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할 때마다 자꾸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지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럴 텐데 과거의 인권 침해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인권 침해를 이어가지 않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 진실 규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다 일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국가의 어떤 권력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해야 될 곳,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회장님 좀 판단하시는지. 예. 이 사건은 19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은 민주화되고 인권의식이 많이 네. 고양된 시대라고 보지만 현재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예. 고령화 시대고 또 그 치매든지 예. 자기 변론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런 인권 유린 행위가 없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그 방안도 국가가 심각하게 강구해야 될 네. 시기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시기에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뭐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찰제도, 감독제도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사회자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 사실은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긴 합니다. 네. 부족하고 모든 인력의 뭐 공무원들을 충원하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 사회가 돼버려서 예. 또 불합리한 사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데서는 기존의 인력들,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복지 관련의 기존의 인적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적발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빠르게 예. 회복을 시켜주고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국가에서 분명히 고안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회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고령화가 되고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송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식으로 좀 보호책을 마련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은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찰과 감독 제도를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당연히 공무원분들 인력도 어느 정도 확충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진실화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도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또는 공무원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런 복지원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또 그걸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 기억에는 2023년에 대전에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폭행해서 노인 학대 사건으로 이렇게 공소제기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 사건에서 제가 지금 피해자 측에 엄벌 촉구를 했었거든요. 네. 피해자 측에 서서 같은 이치로 저희가 인권 침해나 시설에서의 인권 유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도 이어질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문제겠고요. 과거에 있어서는 사실 경종을 좀 울려야 되죠. 아까 천성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주체에 관해서 공소시효 배제가 가능한지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헌정 질서 파괴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 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법에 따르면은 살인죄, 살인에 관해서만 그게 적용되게 돼 있어요. 네. 그 천성원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문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형법 제 250조의 죄로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범죄로 본다면 이 법이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입증이 될지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계속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호시설 아까 이제 요양 노인분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보호시설에 수용되신 분들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 좀 어떤 식으로 좀 촘촘하게 더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진실규명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려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실태 좀 어떤 식으로 그 보호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뭐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인권 보호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보호 시설은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설하는 문제랑 지금 천성원 같은 경우에는 불황화 수용시설이에요. 불황화 수용시설은 이제 옛날 말이고 지금은 노숙인 복지시설로 예, 바뀌었죠. 불황화라는 어떤 불확실한 명칭 대신에. 근데 불황인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 이게 급성장을 하게 됐냐면은 IMF 때입니다. IMF 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해고돼가지고 네. 자기 직장을 잃어가지고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러면서 불황인 수용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방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입니다. 네. 빈곤의 문제를 그 당시에는 개인의 어떤 문제로 봐가지고 가두고 눈에 안 보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리하는 정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불황화 수용시설이 점차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로 바뀌면서 네. 재활, 자활로 이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설마다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개선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불황인 수용시설 이외에 저희가 장애인, 노인, 야성관 같은 경우에서도 각기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는 개별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이런 인권 유린의 어떤 그런 반복성, 인권 보호의 중요성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인권 유린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그건 사회가 존재하는 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과거 이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상황적인 여건들, 예컨대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또는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아까 노숙인들, 불황자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권 유린 사례는 과거 형태로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또 좀 더 언닉해서 또 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송 의원님께서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나 또는 소년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이런 각각의 수용 시설에서 각각의 특이한 성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지만 이 사례 연구나 이런 그 감시 제도도 시스템 자체도 좀 촘촘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런 인권 유린이 이제 발생했을 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 막을 수 있는 장치, 뭐 사전 교육이라든지 뭐 사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송문기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제가 다뤄봤던 사건에서는 노인학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한 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가 가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 보내듯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더 감독관에 파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애초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시설에 입소되는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망 자체를 확충을 해서 수용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인권 유린 사안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이제 처벌이냐 운영권 이거를 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복지기관 관련 법에서는 뭐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나면 제재 사실 조사를 적시하고 또 1차적인 행정 조치, 그다음에 2차적인 조치, 그리고 나중에는 폐쇄도, 시설 폐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인권 보호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 관리 감독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위원회가 이제 과거의 문제지만은 이 문제가 현재 문제랑 이어졌다는 문제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인권 침해가 나는지를 드러내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나옵니다. 근데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수용을 하고 격리하다 보니까 안에서 도대체 어떤 형태의 인권 침해가 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저희가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천성원이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되니까 이제 했는데 다른 지역에 뭐 천성원하고의 어떤 다른 유형의 인권 침해 사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뭐 다른 그 복지원 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사례. 제가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보는 각도가 되게 다른데 네. 제가 주요하게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강제노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그분들의 노역을 강제적으로 이제 강취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천성원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민간에서 이제 발전한 기관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시설을 증축하는 데 많이 그 노동력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많이 노동력이 필요한 거. 대표적인 것이 다리 건설할 때 서울의 마포대교라든지 아니면 한강대교에 있을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가장 좋은 게 시설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끌고 가가지고 일시키면 되니까. 그 또한 또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 수해복구, 한강이 범람했을 때 수해복구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가장 많이 이용했느냐 이런 시설 입소자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해서 거기서 건설된 각종 어떤 시설 같은 경우 혜택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성원하고 또 이제 서울하고 조금 다르고 각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이제 좀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강제노역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저희가 이제 인권 보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2의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이제 천성원.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참 인권유린 참 말씀만 들어도 좀 끔찍해요. 그 제가 이제 언뜻 생각이 이제 삼천교육대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데 이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과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위원님께 이 천성원이 남긴 사회적 과제 좀 어떤 게 좀 있을지 좀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위원회가 이제 국가폭력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국전쟁 때 민간인 희생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각종 고문 조작 행위 이런 국가폭력을 이제 조사하는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건을 이제 저희가 조사하게 된 거는 시설 같은 경우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노역과 같이 그분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고 이제는 이러한 국가폭력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시설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25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결국은 시설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든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어떤 식으로 대우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죄송합니다. 예. 그러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개선해야 될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인권 보호 제도가 필요할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수용 시설 그러니까 각종의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이제 발생한 인권 침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워낙 그 자원이 없다 보니까 민간에다 많이 의존하게 되고 민간에다 의존하는 과정에서 국가 같은 경우가 좀 소극적으로 뒤에서 이제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접근 방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현재의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까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은 과거의 사례를 지켜본다고 하면은 그러한 인권 침해는 굉장히 다양하고 일체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현재 인권 침해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회적 과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지요? 네, 먼저 어떤 사회가 어떤 불합리한 사실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가거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점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그 조사, 이에 대한 반성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통해서만이 그 국가가 건전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의식도 그 기반으로 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지역이 그동안 계속 겪어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아니어도 전쟁 중인 상황이라고 그래서 범죄자라고 그래서 또는 사상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또 뭐 이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재심에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어디 뭐 돌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거에 다 체포해서 그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했던 이런 아픈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한 그 시정 방안은 결국은 그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 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된 거기 때문에 대책보다는 과거에 대한 시인과 반성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사실을 정말로 적시하고 국가로부터 어떤 정말 그 반성과 또는 그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취지의 그런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이어서 법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권 보호 제도 어느 방향으로 좀 가야 좀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제도가 어떤 뭐 사회 현상을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권 의식이 사회에 충만돼야 되고 그러한 제도들이 가장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는 감시망이 되고 그 촘촘한 그런 감시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인권 의식을 뭐 좀 발전시키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제가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송문기 변호사님께 이번 천성원 사건이 남긴 사회적 과제 어떤 게 좀 있을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과거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배신을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수용을 한 잘못이 밝혀진 이상 빠르게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상과 생계 지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이 점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난한 소송을 겪지 않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과거사를 빨리 해결해 짓는 것이 좋겠지요. 미래에 관해 살펴보자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겠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불황자 보호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인권 침해가 또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약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와 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진정한 사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